봅시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제 17강입니다. 투자론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 2장의 투자 분석 및 기법 중에 어림셈법, 비율분석법하고 투자 분석 기법 5가지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전체를 투자론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죠. 자, 흐름 보기를 보면은 어림셈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셈법이라고도 하는데 경험상 간단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 이게 임대료가 수익이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투자 금액이죠.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을 보고 어림 잡아서 경험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해서 어림셈법이에요. 그 방법에는 나누는 방법에 따라 임대료로 수익으로 투자 금액을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수익률법, 투자 금액으로 수익을 나누면 수익률이 되겠죠. 승수법, 수익률법이 있고, 비율 분석법은 재무 비율이에요. 그래서 각종 재무 비율을 통해서 간단하게 의사결정을 하겠다. 비율만 보고 판단하겠다. 그 비율에는 안정성, 유동성, 생산성 비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 부분에서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2절에서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자, 그래서 흐름 보기, 학습 내용 요약을 해보면 지금 2절에서 보시게 될 승수는 조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수지 승수, 그 둘의 역수관계에 있는데 그 역수인 총자산 회전율, 종합자본 환원율, 지분배당률에서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우세요. 그러나 이걸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봐두시면 돼요. 기초인문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주 보셔야죠. 문제도 좀 풀어보고 계산돼 보면 저절로 익혀집니다. 비율 분석법도 안전성 비율에는 자기자본 비율, 대부 비율, 부채 비율이 있고, 유동성 비율에는 부채 감당률, 채무불이익률이 있으며 생산성 비율에는 영업경비 비율이 있다. 이런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 이런 것 등을 지금부터 하시게 됩니다. 자, 어림셈법은 이게 룰즈 오브 썸 해가지고 영어식으로 보면 엄지손가락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엄지손가락 여기 마디가 대충 1인치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이걸로 가름 잡아서 정교하게 측정하는 건 아니고 경험 삼아서 이렇게 딱 보면 그게 1인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험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정교한 투자 분석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교한 분석 기법은 3절에서 5가지 투자 분석 기법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선 빠르게 어림 잡아서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를 보고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걸 결정할 때 가령 10억 원을 투자하면 연간 임대료가 1억 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금액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죠. 얘가 임대료 수익이겠죠. 그러면 이게 10%가 되는데 이걸 우리는 수익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투자 금액으로 나누어서 수익률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이제 10%가 되는데 반면에 승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승수는 거꾸로죠. 투자 금액 10억 원을 1억으로 나누어서 10이 된다 이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10배다 이런 뜻이에요. 이 10배라고 하는 뜻은 임대료 1억당 투자 금액이 10배다 이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수익 1원당 가격은 얼마인가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1원 나오면 가격이 10원이라는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10배라는 거죠. 예, 투자 금액이 수익의 10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자 금액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동산, 뭐 이게 A라고 하면 A, B, C 부동산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수익률을 구해봐서 수익률이 높거나 혹은 승수가 낮거나, 승수가 낮다는 것은 수익 대비 투자 금액이 작다는 거니까
이렇게 고르면 된다.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승수 수익률법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금 수지를 추정하는 방법이 이 현금 수지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 조소득 승수했으니까 가능조소득이 있고 유효조소득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순수익의 개념이고, 얘는 매출액의 개념이죠. 매출액 들어온 데서 경비를 빼면 순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 세전현금수지도 있잖아요. 이거는 지분수익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부채 서비스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면 지분 투자가가 가져갈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소득 승수는 자, 승수하게 되면 투자 금액이 분자에 들어가죠. 투자 금액이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에 조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효조소득이 들어가면 유효조소득 승수, 가능조소득이 들어가면 가능조소득 승수라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크게 없어서 여기다가 기타 소득을 더하면 둘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냥 조소득 승수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고, 예. 순소득 승수하게 되면 이제 예죠. 예.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눠놨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소득, 매출액, 가능조소득이 뭐 10억인데 투자 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승수는 10이 나오는 거다. 조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이 5억인데 투자 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은 5, 20, 20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해요. 20년 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 100억을 수익 5억으로 20년 뽑으면 투자 금액 뽑힌다.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한번 들어두세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자본 회수 기간이 짧으면 좋은 거죠. 이게 낮을수록 투자 금액이 임대료 대비 낮다는 거예요. 자, 세전현금 수지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총 투자 금액이 아니라 여기서 총 투자 금액이 아니라 세전현금 수지는 지분 수익이기 때문에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지분 투자 금액이 들어가요. 지분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세전현금 수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지분 투자 금액이 가령 100억 중에 40억은 내 돈이고 그중에 세전현금 수지는 뭐 10억이 됐다. 그러면 이게 4가 되겠죠. 4.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4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미 있는 건 이제 순소득 승수가 자본 회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죠? 그다음에 세전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승수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입문 과정이니까 승수라고 하는 의미는 투자 금액이 임대료 수익의 몇 배인가라는 걸 보고 이것이 낮을수록 좀 더 좋은 투자안이다라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승수법이라면 그 반대쪽에는 수익률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금방 보셨던 이 부분이 승수라면 역수입니다. 이렇게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뒤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단어가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아까 승수를 뒤집으면 투자 금액이 분모에 있고 조소득이 여기 있죠. 뒤집은 거예요.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이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조업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투자한 금액이 얘가 매출액이라고 하니까 매출액을 얼마나 뽑을 수 있는가. 가령 어떤 기계를 사가지고 그렇죠? 1년을 돌렸는데 100억 1년 동안 이 100억을 투자한 기계에서 매출액이 100억 나왔다라고 하면 1회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전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투자 잘한 거죠. 200억이 됐다 그러면 2회전 시킨 거예요. 이게 기계 투자해서 매출 200억 뽑았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순소득 승수는 이거는 역수였죠. 아까 역수였으니까 순영업소득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수익률이죠. 가령 아까 우리 사례에서 100억을 투자했는데 순영업소득이 20억이다 그래서 뒤집으면 순소득 승수는 5였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뒤집으면 20분의 100억이니까 5년 동안 투자 회수한다. 그럼 1년에 얼마씩 회수되는가? 20%씩. 그래서 5년 20%면 가령 이게 투자 금액 100억이고
순영소득 20억이라고 했네요. 20억이니까 5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뒤집으면은요, 매년 몇 %씩 환원이 되는가? 내가 투하한 자본이 종합자 빼기도 하고, 그래서 자본 환원율이 2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죠. 수익률. 투자해서 수익이 20% 났다. 그러면 5년 걸려서 자본 회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전연금 수지 승수는 가령 여기 아까 역수니까 이 투자 금액이 지분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 그랬죠. 지분 투자 금액 분의 세전연금 수지. 그죠? 세전연금 수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것은 내가 지분 투자해서 가져가는 지분 투자 수익이죠. 지분 수익. 지분 배당률입니다. 지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림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림셈법은 지금 이 내용들이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개념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개념들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번 과정에서는. 자, 비율 분석법은 이제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비율, 재무 비율을 본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비율에는 안정성 비율, 유동성 비율, 생산성 혹은 수익성 비율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이래요.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기업이 결산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들을 만들죠. 뭐 시산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익계 이 책이 두꺼워요 이렇게. 이러한 재무제표상 수치를 다 읽어보고 결정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려우니까 간단한 비율로 좀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퍼센티지로. 안정성 측면, 유동성 측면, 생산성 측면에서. 그래서 그 비율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빌딩이 있는데 지금 안전성 비율을 먼저 보는 거예요. 안정성 비율을 볼 때. 이 빌딩을 샀다고 가정했을 때 이 빌딩을 살 때는 항상 자기 자본만으로 사는 건 아니죠. 가령 자기 자본이 400억이고 타인 자본이 600억이었다. 그러니까 총 자본은 자기 돈과 남의 돈을 합한 거죠. 타인 자본을 부채 혹은 대부금액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합치면 10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딩을 산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총 자본 1000억에서 총 자본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분자로 들어가겠죠. 우리 그 국어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례를 들어보면 1000억 중에 내 돈은 400억이 들어갔구나.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은 40%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성은 큰 거예요. 부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를 배우셨지만 위험이 커져요. 위아래로. 그래서 안전성 비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 금액이겠죠. 총 자본. 아까 1000억 주고 산 것 중에 대부 금액은 600억이잖아요. 600억.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죠. 총 자본에서 부채 혹은 대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1000억 중에 600억이니까 그죠? 60%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대부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비율을 더하면 내 돈 비율과 남의 돈 비율을 더하면 100% 1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부채 비율이라는 걸 조심. 그러면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여기 대부 금액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부채가 대부 금액하고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분모가 총자본이 되면 대부 비율과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분모가 자기 자본입니다. 이 둘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본. 이것이 부채 비율이에요. 자주 나와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본 대비 부채는 몇 배인가 이걸 보는 거죠. 가령 우리 사례를 보게 되면 그죠? 자기 자본은 400억인데 부채는 600억이잖아요. 그러면 1.5죠. 1.5는 15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채가 자기 자본의 1.5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과 마찬가지로 이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안전성 측면에서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비율이 안정성 비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구성 비율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율 분석법이에요. 비율 분석법. 비율 분석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 분석 중에 유동성 비율이에요. 제가 왜 이러죠? 유동성 비율인데 유동성 비율이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고 이 부채 감당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채 감당률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론, 감정평가론에 계속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비율이에요. 그러면 임대료, 현금 수지를 추정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가능조소득부터 세후현금 수지까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우셨죠. 그러면 자 공실 빼면 유효한 소득이 나오고 영업경비를 빼면 순소득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순영업소득에서 원리금을 떼어서 상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순영업소득으로 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줄구면 다시 말해서 순영업소득으로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누는 거예요. 이 분수의 의미는 1보다 커야 한다 이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100억의 순영업소득이 들어왔는데 부채 서비스를 원리금 상환할 금액이 100억보다 높다면 150억이다 그러니까 망한 거죠. 50억. 부도나요, 부도나. 50억을 못 주면 이거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죠? 경매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가령 이게 50억이다 그러면 이게 2배나 되죠. 순영업소득이. 그러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채 감당률, 유동성, 단기적 지급 능력, 부채 상환 능력을 이제 보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와 유사하지만 이제 채무 불이행률은 얘는 감당률이어서 높을수록 좋지만 얘는 여기 불이행률이라 말이죠.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분자 분모의 개념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 불이행률이 들어갔을 때 아까는 들어올 돈이 분자였는데 이제 분자는 나갈 돈이 되는 거고 분모는 들어올 돈이 되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 역수에 불과하니까 기준을 바꿔요.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인 유효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들어올 돈인 유효조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서 부채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나가죠. 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영업경비도 나가고 부채 서비스도 같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더해서 나눠보는 거예요. 결국 이 매출액이 나왔으면 이걸로 경비 처리하고 부채 빼고도 남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갈 돈이 더 많으면 안 되겠죠. 매출액에서 1보다 얘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동성 비율 중에 지금 보시다시피 부채 감당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크게끔 대출 금액을 이게 원리금이니까 은행이 결정할 때 활용해요. 그게 금융론에서 계산 문제로 두세 차례 기출 문제에도 있었고요. 우리도 이제 기본 이론에 가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계산 문제를. 그래서 지금의 이런 개념을 탄탄히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성 혹은 생산성을 측정하는 비율인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죠. 생산성, 수익성은 사실 빌딩들이 뭐 주변에 있는 유사한 빌딩들은 임대료도 같고요. 그렇잖아요. 그 시장에 따라서 공실도 비슷할 거고 금리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그럼 생산성이 어디서 결정되냐면 바로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경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가. 영업경비. 그죠? 영업경비, 유지비, 관리비 뭐 이런 것 등이니까. 그래서 영업경비 비율은 요 둘이죠. 주로 이제 유효조소득을 사용합니다. 가능조소득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낮을수록 좋다는 거죠. 낮을수록 경비 비율이 낮아져서 수익성이 높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얘는 매출액이죠. 우리 일반 제조업으로 따지면
매출액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면 수익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율 분석법에서 영업 경비 비율 이 정도를 기억하시고요.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하기. 용어 정리하기는 여러분 교재 108쪽에 있는 거죠. 어림셈이라는 말을 이제 경험셈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아까 rules of sum, 엄지손가락 대감 짐작으로 셈한다. 여기에서는 승수. 승수는 이게 곱할 승자에서 10 곱하기 7에서 예를 들어 7을 승수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투자 금액을 임대료로 나누었죠. 가령 순영업소득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5억인데 투자 금액이 100억이다 라고 하면 20이 됐죠. 이게 승수, 곱할승. 여기 임대료에다가 곱하면 투자 금액이 되더라. 이렇게 돼. 그래서 승수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비율 분석법에서 재무 비율이라는 뜻은 기업의 재무 상태 분석할 때 비율로 간단하게 보겠다 이거죠. 기업 소유, 자산 구성, 자본 구성을 비율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무 상태 변화, 손익계산상의 주요 숫자 등의 관계를 나타낸 것. 해서 몇 가지를 앞서서 보신 거고요. 유동성 비율은 이게 기업이 부도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런 의미예요. 황금성, 돈이 있느냐, 돈이 잘 돌아가느냐, 단기 자산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느냐,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많으면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동성이 부족해서 부도납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1번 문제를 보시면 승수는 부동산 투자 금액을 임대료 수입으로 나눈 수치로 그 값이 클수록 타당성이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해가지고 그래도 혼돈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그죠? 너무 빨리 이게 갑작스러운 개념이라. 그러면 이것을 할 때는 승수는 투자 금액을 임대료 수익으로 나누었다. 임대료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렇죠? 그럼 그 값이 클수록 타당성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죠. 네, 틀렸죠? 임대료 1원당 투자 금액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승수는. 그래서 수익 1원당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승수는 임대료 수입 1원당 투자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 수익률은 그 수치가 클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번입니다. 부채 감당률과 채무 불이행률은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영업 경비 비율은 그 수치가 클수록 생산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자, 이것도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자, 틀렸죠?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렸어요.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 유동성 측정하는 지표 맞지만 이건 맞는데 뒷질문에서 틀렸어요. 영업 경비 비율은 이 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거죠. 클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낮을수록 좋죠. 저 매출액에서 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 자, 되셨고요. 기출문제 맛보기인데 26회 문제가 있어요. 26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 비율과 승수 설명한 것 중 틀린 것. 자, 1번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조소득 승수보다 크다 해가지고 이건 여기 순영업 소득과 이 조소득을 물어봤죠. 얘가 100억이면 말이죠. 이게 10억이면 너무 커서 10억이면 뭐 여기 빼고 경비 빼고 뭐 하면 줄어들겠죠. 가령 5억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승수라는 것은 이렇게 투자 금액을 임대료 수익으로 나눈 건데 자, 투자 금액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 이걸 5억으로 나눈 것과 10억으로 나눈 것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순영업소득 5억으로 나누면 20이 되는 거고 가능조소득 10억으로 나누면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가 큰 게 맞죠. 순소득 승수가 크다는 얘기는 분모에 들어가는 이 수치가 밑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얘보다 작기 때문이다. 자,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이것도 얘랑 같은 내용인데 요 두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수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 여기 있을 거고 그게 뭐 50억이든 10억이든
그리고 여기 세전현금 수지가 들어가고 세후현금 수지가 들어가면 승수가 되는 건데 지금 세후현금 수지가 더 적죠. 영업소득세를 빼니까. 그러면 이 분모가 적은 쪽이 가령 얘가 5억이고 얘는 3억, 2억이다 라고 하면 자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2가 되는데 세후현금 수지는 5가 되죠. 이 분모가 더 적으니까. 그러니까 세후현금 수지 승수보다 더 적은 거예요.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세후현금 수지 승수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죠. 분모가 크기 때문에 분자가 작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부채 감당률 나왔죠. 1보다 작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부채 원리금이 더 크니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고 이건 쉬워요. 대부 비율 혹은 담보 인정 비율은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남의 돈을 빌렸다라는 자체가 레버리지고 5번은 이제 통과합니다. 다음 배우실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 상환 능력,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계산도 열심히 해보실 거고. 자, 이제 3절로 가시기로 하죠. 3절에서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5가지예요. 크게 봐서 전통적 기법하고 DCF법으로 나뉘는데 전통적 기법 이렇게 붙인 이유는 여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얘는 고려하는 방법이라서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DC는 디스카운트니까 할인이고요. 그 다음에 CF는 캐시플로우니까 현금 수지입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겠죠. 미래 들어올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 기법 중에는 회수기간을 따져봐서 투자하는 회수기간이 원하는 회수기간보다 짧으면 투자하겠다. 짧을수록 좋다 회수기간은. 회계적 이익률법은 장부상 수익률을 구해서 그 수익률이 동업종 평균보다 높으면 투자하겠다 라는 거고요. 이제 할인기법으로 들어가면 순현재가치법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채택하고 내부 수익률은 원하는 즉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겠다라는 간략한 개념을 이번 과정에서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핵심 내용을 쭉 먼저 요약을 해보면 전통적 기법 중에 내용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 못한다 했고요. 회수기간법이 있었죠. 회수기간이 짧으면 선택하는 거고 회계적 이익률법은 회계 장부를 그대로 이용한다 해서 이런 말이 붙여졌고요. 순현가법은 이제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니까 순이라는 이제 네트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겠다라는 거고 수익성 지수법은 이제 이걸 나누면 현금 유입의 현가를 이걸 나눠버리면 말이죠. 수익성이 보여. 투자 금액 1원당 현재 가치 기준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 해서 투자 규모 이게 수익성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이렇게 투자 금액 1원당 수익 금액을 말하고 그러면 수익성이 보이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상이한 여러 투자안을 판정할 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어려운데 개념 잡기가 쉽지 않아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이게 단골 지문이고요. 그리고 이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자체가 수익률을 구하긴 했는데 투자한 자체 내부 현금 흐름에서만 구했다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항상 투자론에서는 복리 수익률을 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정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겠다라는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회수기간법 달력이 보이시죠? 이거 시간을 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투하한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까지 기간을 재어서 그 기간이 본인이 원하는 요구는 원하는 회수기간보다 짧으면 된다 이거죠. 길면 부도나요.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유동성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 회수기간이 너무 길면 말이죠. 우리 리조트 산업 같은 경우는 회수기간이 너무 길어서 잘못하면 다 부도나요. 그죠? 네, 그래서 회수기간을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투자한 AB가 있는데 0년 차는 투자 시점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나간 거예요. 마이너스라고 쓰기도 하고. 그 이제 1년 차부터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회수 기간을 구해봐라. 단순 회수 기간이죠. 여기서는 그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6억이 6억을 투자해서 몇 년에 걸쳐서 들어오냐면 여기 3년이 보이시죠? 여기 3 더하기 2면 5, 9. 여기다 1을 더하면 되니까 3년입니다. 그래서 A 투자는 회수 기간이 3년이면 되죠. 근데 B 투자안을 보게 되면 1, 2 해가지고 4억, 5억밖에 안 돼요. 3년에. 그래서 얘는 3년 플러스 9억이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서 1억이 들어와야 되겠죠. 9분의 1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 1점 몇 개월, 2개월, 3년하고 1개월이 좀 더 걸리죠. 그러면 이 두 투자한 중에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요구 회수기간이 3년이라면 투자한의 회수기간이 짧아야 되겠죠. 최소한. 그래서 투자한의 회수기간이 최소한 같아야 되니까 3년이면 너는 채택하겠지만 너는 길어서 안 되겠다. 나 3년 이상은 못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투자한의 회수기간을 보고 회수기간이 짧은 거일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 투자하는 중에 원하는 투자안을 선택할 때는 자기 기준, 원하는 기준의 회수기간을 정해놓고 그거보다 짧은 투자안을 선택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 3년에 걸쳐서 이게 6억이 들어오는 거는 산술적은 그렇지만 문제가 있죠. 1년 후에 3억은 현재 가치로 3억보다 적어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 못한 겁니다. 사실 실제 회수 기간은 3년보다 길겠죠. 투자는 현재 이루어지고 돈은 미래에 들어오는데 미래의 가치는 현재 가치로 환원하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회계장부라고 보시면 돼. 이 책이 써 있는 거는 회계장부에는 감가상각 이런 거를 여기서 지금 감가상각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회계적 수익률법이 들어갔다는 것은 회계학에서는 감가상각을 비용 처리해요. 근데 우리가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는 감가상각은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마음속에서 빼는 비용 지출이거든요. 예, 이거는 실제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1년이 지나면 1,000만 원이 안 되겠죠. 평가 금액이 900만 원이었다. 그래서 100만 원이 감가상각 처리가 된 건데 이 100만 원이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돈이 아니죠. 그냥 어떻습니까? 산 자산을 이게 내용연수 동안 까서 어차피 이제 나중에 가치가 0이 될 테니까 이게 비용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감가상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별로 우월한 방법이 아니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감가상각을 감안한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 금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연평균 투자 금액이 줄어들겠죠. 감가상각이 되는 만큼. 뭐 이런 정도의 개념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익률이 동업종보다 크다면 하겠다 이겁니다. 자,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가상각비는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 지출인데 마음속에서 빼는 개념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순이익이나 장부가를 구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 당연히 얘도요. 뭐 3년 투자하겠다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서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아까 보셨듯이 디스카운티드 해가지고 캐시플로우, 그래서 DCF법 이렇게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보셨지만 문제는 현재 10억 원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1억 원이 유입되면 수익률이 10% 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투자할 거냐고 물어보면은 이거 10억 남으니까 10% 남으니까 투자합니다라고 하시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년 후에 11억의 가치가 현재 10억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가령 9억이다 이겁니다.
그럼 현재 10억 투자해서 1년 후에 가치 11억이 됐지만 현재 가치로 만들어 보니까 9억이라면 현재 10억과 9억을 바꾼 거니까 1억 손해 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투자는 현재 가치로 하지만 수익은 미래에 들어오니까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감안한 우월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순현가법이에요. 순현가법. 즉 순현가법은 현금 유입액, 자 11억이 있어요. 1년 후에. 근데 11억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11억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되겠죠. 11억을 현재 가치로 만들면 얼마인가 라는 거죠. 가령 여러분 현가계수 이런 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거 나중에 배우실 텐데 할인율이 10%라고 한다면 얘가 현가계수라서 1 플러스 0.1분의 1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11억 나누기 1.1 이렇게 되니까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는 10억이 되고 현금 유출의 현가 지금 현재 투자한 투자 금액과 같죠. 이건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가치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똑같이 10억이니까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게 할인율이죠. 10%로. 이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래요.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로 할인해서 투자 금액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가가 0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11억을 내가 원하는 수익률로 할인해서 할인해봤더니 10억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투자론 첫 시간에 할인율은 곧 수익률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투자하면 뭐가 남는다? 10%의 수익이 남는다는 거죠. 상행선, 하행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10%짜리라는 거고 그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을 정확히 충족시켜 주는 게 바로 순현가 0의 의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현가가 0일 때는 투자해야 합니다. 그죠? 요구 수익률을 정확히 충족시켜 줬다. 그러면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 가령 순현가가 5억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투자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남는 게 부의 증가분이 남는 게 5억 원이나 더 남는다 현재 시점에서 이거예요. 10억 투자하면 10%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5억이 더 남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채택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현가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 말고 현금 수지를 측정법을 배우셨죠, 임대료. 그러면 임대료, 세후 현금 수지가 되겠죠. 우리 임대료 구할 때 맨 아래 세금 뗀 거. 그것을 현재 가령 있잖아요. 5년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5년 동안 건건이 들어오게 될 세후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에서 더하는 거고요. 그리고 5년 후에 팔겠죠. 부동산을. 그러면 지분 복귀액 그것을 현재 가치 예상한 금액의 현재 가치. 그래서 이 부분은 부동산이라면 현금 수지를 응용한다면 얘가 현금 유입액이고 그것을 현재 가치 한 다음에 투자 금액은 이제 지분 투자 금액이 된다라는 거죠. 세후를 썼으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 할인한다는 아까 말씀드렸고 참고적으로만 보시고요. 순현가의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답할 수가 있으시다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겠죠. 순현가 100억 원의 의미는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남는 게 100억 원이 더 있다. 부의 증가분이 100억 원이나 된다. 무조건 투자하자 이거예요. 이거는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현가였다. 자, 그런데 수익성 지수법은 어떤 거냐면 이것은 PI 해가지고 프로포터빌리티 하면 수익성이고 인덱스가 지수죠. 예를 들어서요. 현금 유출액의 현가는 최초에 투자하니까 그냥 투자 금액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현금 유입액의 현가, 현재 가치 이게 수익성 지수. 이게 분수로 써야 잘 보이시죠? 그럼 분수의 의미는 우리 수요 공급 이론에서도 했지만 투자 금액 1원당 현재 가치 기준으로 현금 유입액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이겁니다. 이거죠. 현재 가치 기준 투자액 1원당 수익 금액을 따져보는 거예요. 현재 가치 기준으로.
수익성이 보이시죠? 만약에 얘가 1.5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1원 투자했을 때 현재 1원 투자하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 1.5원이 들어온다. 이거를 억으로 바꿔볼까요? 1억을 투자하면 1억 5천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 수익성이 있는 거죠 벌써. 남는 게 있잖아요. 순현가를 구하면 여기서 얘를 빼면 되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이 남죠.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1보다 커야 되겠죠. 만약에 1보다 적다면 1억을 투자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들어올 돈을 현재 가치 해봤더니 8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 2천만 원 손해잖아요. 1보다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1과 같아야 되겠죠. 1일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1이라면 자 이게 1이라면 분자와 분모가 같아요. 분자와 분모가 같다는 것은 현금 유배환가에서 투자 금액을 빼면 순현가가 나오는 거니까 순현가가 0이라는 거죠. 1억 투자해서 1억이 들어오는 거. 현재 가치 기준으로. 그럼 요구 수익률을 정확히 충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얘는 순현가 0하고 같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합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수익성 지수 1.5의 의미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약 50%의 수익성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 투자안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수익성은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게 아니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투자안 중에 내가 어떤 투자안을 선택해야 될지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이 수익성이 큰 순서부터 골라가지고 투자 금액을 맞춰서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가령 A는 순현가가 200억이고 B는 순현가가 100억이라고 해도 수익성은 지수 측면에선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고려한다면 B가 우선순위로 채택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투자 금액을 맞춰 나갈 때. 그래서 투자 규모가 상이한 여러 투자안의 질적인 유효성을 판단할 때 수익성 지수를 활용한다.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이 있는데 수익률법은 아는데 앞에다가 내부자. 자, 보시면은요. 이게 똑같은 사례입니다. 1년 후에 11억 원이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고 현재 10억 원을 투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봐도 수익률 10%잖아요. 그죠? 그냥 수익률 10%인데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내부, 투자한 내부의 현금 흐름만 보고 구했다 해서 내부 수익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 내부 수익률 10%의 의미는 뭐냐면 이 10%로 할인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거를. 그러면 아까 잠깐 계산했지만 1.1분의 1, 10%로 할인한다는 의미는 이거니까. 그러면 10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순현가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 수익률인데 이걸로 할인하면 순현가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다. 결국 같은 거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개념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기초의문인데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투자한 자체만의 현금으로 해서 구한 연평균 항상 복리 수익률이고, 그럼 이 내부 수익률 10%가 원하는 수익률보다 커야죠. 가령 요구 수익률 8%고 내부 수익률이 10%다. 그럼 이거 투자하죠. 내가 원하는 수익률보다 투자안의 수익률이 높으니까 투자안을 채택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원하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 큰 틀만 보기로 합니다. 자, 정리를 보면 회수기간이라는 뜻 자체가 투자에 소요된 자금을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으로부터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이건 간단한 내용이고, 감가상각은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기본은 자, 고정자산 토지가치, 토지는 이게 감가상각이 안 되지만 건물 이런 거 샀어요. 기계 이런 거 샀어요. 그럼 노후 마멸되기 때문에 언젠가 사라져요. 경제적 가치가.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일정 기간 동안 차감해 나가는 내용기간 중에 영업연도에 할당을 비용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기본 이론에서는 좀 더 깊게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은 개념 정도만 보시고 셀프 평가를 해보시기로 하죠. 1번 회계적 수익률법과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다는 투자 분석 기법이다.
쉽죠? 맞는 거고요. 2번을 보시면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작으면 투자한다. 약간 잠깐 문제가 있죠. 예.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앞에는 맞지만 뒤에가 틀렸죠. 3번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고 내부 수익률이 각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작을 때 투자한다. 어떻습니까? 틀렸죠? 틀렸어요. 앞에는 맞는데 밑에가 또 틀렸어요. 원하는 수익률보다 투자은의 투자 수익률이 커야 투자하겠죠.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18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다 풀 수 있을 텐데 1번 내부 수익률은 이러한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을 의미한다. 맞는 거고요. 2번 순현가는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을 차감해서 구한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구하는 거 맞고요. 3번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틀렸죠? 예.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적어야 되겠죠. 반대로 내부 수익률이 커야 되겠죠. 네, 틀렸고요.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해서 비교적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 기출문제 맛보기에 여기서 다루었어요. 자, 이번 시간은 투자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 그 다음에 5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살펴보았고요. 간략하게.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론으로 돌아가서 1장의 부동산 금융의 종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